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수입니다. 올해 74이에요. 40년간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요. 세 자녀를 키우느라 제 인생은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 부장, 둘째 아들은 변호사, 딸은 의사가 됐어요. 제 자랑이었죠. 강남의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 3억 원. 그게 제가 평생 모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어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는 보냈어요. 전화도 했고요. 큰아들은 출장 중이라고 했고, 둘째는 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딸은 당직이라며 미안하다는 말만 남겼어요. 퇴원하는 날,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빈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에는 상한 반찬만 가득했고, 집안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아, 나는 이제 혼자구나라는 것을. 그런데 이게 시작일 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제가 겪을 일들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평생 헌신한 자식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실 수 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병원 1인실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복도에서는 다른 환자분들, 가족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리고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런데 제 병실만큼은 고요했습니다. 인거를 맞으며 천장만 바라봤어요. 40년 교직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학교 가서 늦게까지 학생들 가르치던 날들, 주말에도 보충 수업 나가던 기억들, 그렇게 번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 대고 과외비 대고 대학 등록금 냈어요. 큰아들 민준이가 SKY 대학 합격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동료 교사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죠. 우리 애들 다 성공했어. 이제 나도 보람이 있네.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둘째 민석이가 사법시험 합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 수진이가 의대 합격했을 때는 눈물까지 흘렸어요. 간호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젊은 분이었는데 제 침대 옆 의자가 비어 있는 걸 보고는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어르신, 보호자분은 언제 오시나요? 퇴원 서류에 사인이 필요한데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할게요. 간호사님이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나가셨습니다.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요. 안쓰럽다는 표정이었죠. 입원 3일째 되던 날, 큰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6번 만에 받더군요. 아빠, 지금 회의 중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 네.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끊겼습니다.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어요. 둘째한테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병원인데 시간 되면 들러라. 답장이 왔어요. 아빠, 내일 재판이 3건이나 있어요. 죄송합니다. 쾌차하세요. 이모티콘 하나 없는 건조한 메시지였습니다. 딸한테는 기대를 좀 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일하니까요. 메시지를 보냈어요. 수진아, 아빠 입원했어. 같은 병원인데 잠깐만 들를 수 있니?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 당직이라 못 가요. 간호사님들이 잘 챙겨주실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어요. 퇴원하는 날 아침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오셨습니다. 박 선생님, 많이 좋아지셨네요. 오늘 퇴원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집에 혼자 계시면 안 돼요. 폐렴은 재발하기 쉬우니까 누군가 옆에서 챙겨줘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도 혼자라는 것을요. 택시비가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짐도 있고 몸도 불편했으니까요. 택시 기사님이 친절하게 짐을 들어주셨어요. 어르신 혼자 가시나 봐요. 자제분들은요? 다들 바빠서 요즘 자식들이 다 그렇죠. 힘내세요.
기사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어요. 먼지 냄새,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도 집을 돌보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거실로 들어가자 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입원하기 전에 먹던 밥그릇이 그대로 있었어요. 밥이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상한 반찬들이 악취를 풍기고 있었어요. 다 버려야 했습니다. 일주일치 반찬을 버리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모르겠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이 더 힘들었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아이들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빠, 퇴원했다. 집에 왔어. 10분이 지났어요. 읽음 표시는 떴는데 답장이 없었습니다. 30분이 지났고 1시간이 지났어요. 여전히 답장은 없었죠. 저녁이 됐습니다. 뭘 먹어야 할지 몰랐어요. 냉장고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나가서 사오기엔 몸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결국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40년 만에 처음 혼자 끓여 먹는 라면이었습니다. 라면을 먹으면서 문득 아내 생각이 났어요. 2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요. 그때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와 아이들이 매일 병문안을 갔었죠. 아내가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여보, 당신들이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어요. 아내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답장은 없었죠. 다음날 아침 큰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반가운 마음에 얼른 확인했습니다. 아빠, 퇴원하셨네요. 푹 쉬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건강은 어떤지, 뭐 필요한 거 없는지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인사말 하나였죠.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습니다. TV를 켰다가 끄고 책을 폈다가 덮고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퇴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요. 저는 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행복했죠. 아니, 제가 행복하다고 믿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펜을 들고 써 내려갔습니다. 오늘 퇴원했다. 집에 혼자 돌아왔다. 아이들은 바쁜가 보다. 나는 이제 정말 혼자인가? 펜을 놓으며 한숨이 나왔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제가 겪을 일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가슴 아픈 일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자식을 키운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들이 성공하는 걸 보는 게 전부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 걸까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한 달이 제게는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뭘 하지? 40년 동안 학교에 출근하며 바쁘게 살았던 제게 이 고요함은 견디기 힘들었어요. 혼자 밥을 해먹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었죠. 이제는 편의점 도시락이 제 일상이 됐습니다. 병원은 일주일에 2번씩 다녔어요. 당뇨 때문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박 선생님, 혈당 수치가 많이 올랐네요. 식사 관리 제대로 하고 계세요?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면 위험합니다. 가족분들이 좀 챙겨줘야 하는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시작됐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발 감각이 무뎌지고 시력도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심각해질 수 있어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을 한자리에 모아야겠다고요.
단톡방을 만들어 세 자녀를 초대하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 다 같이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분이 지나자 큰아들 민준이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해외 출장도 가야 하고, 이어서 또 문자가 왔어요. 제 와이프가 친정 부모님도 모셔야 해서 여유가 없어요.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정 부모는 챙기면서 친아버지는 못 챙긴다고요. 둘째, 민석이의 답장이 왔습니다. 형 말이 맞아요. 저도 사무실 운영하느라 정신이 없고 아이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아서요. 그리고 이어진 메시지. 아빠, 요양보호사 한 분 구하시는 게 어때요? 요즘은 그게 더 전문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딸 수진이의 답장이었습니다. 오빠들 말대로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의사라 잘 아는데 어르신들은 전문 케어가 필요해요. 어르신이요. 딸이 저를 어르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발벗고 나섰는지 몰라요. 민석이가 사법시험 준비할 때는 3년 동안 매달 용돈을 보냈습니다. 제 월급의 반을 쪼개서요. 수진이가 의대 다닐 때는 아내가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는 요양보호사한테 맡기라고? 다음날 아침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얼른 받았어요. 여보세요. 민준아? 아, 아빠. 어제 단톡방 봤어요. 그래, 아빠가 많이 아프다. 병원에서도. 아빠, 그거 말고요. 그 강남 아파트 말이에요. 뭐? 요즘 시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투자할 때가 있어서 그러는데 아빠 명의로 대출 좀 받아주실 수 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아빠 건강 때문에 전화한 게 아니라 대출 이야기를 하는 거냐?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당연히 제가 다 갚을 거예요. 그냥 명의만 빌려주시면 되고요. 저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한테 화가 났어요. 그날 오후 둘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형한테 들었어요. 화나신 거 알아요. 근데 아빠도 좀 이해해 주세요. 형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녁 무렵 딸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 번째 전화에 받았어요. 아빠, 왜 전화 안 받으세요? 바빴다. 아빠, 오빠들한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다들 각자 사정이 있잖아요. 그래, 너희는 다 사정이 있지. 아빠만 한가하고. 아빠, 왜 그렇게 삐치세요? 저희가 나쁜 말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저는 소주를 한 병 샀습니다. 40년 교직 생활 동안 술은 거의 안 마셨어요. 건강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마시고 싶었습니다. 한 잔을 마시고, 두 잔을 마시고, 세 잔을 마셨어요. 취기가 오르자 눈물이 났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보고 싶소. 당신이 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이들이 달랐습니다. 자주 집에 왔고 명절에는 빠지지 않고 모였어요. 아내가 돌아가신 후로 모든 게 변했습니다. 아, 아니야. 사실은 아내가 있을 때도 아이들은 아내만 챙겼는지도 몰라. 내가 눈치채지 못했던 거겠지. 소주병이 비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침대로 갔어요. 누우면서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성공하면 부모도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래도 희망을 품었어요. 추석이면 아이들이 오겠지. 아무리 바빠도 명절에는 집에 오는 거 아닌가?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차례상에 올릴 음식 목록을 적었어요. 전,
나물, 탕, 적. 아내가 해주던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혼자 하려니 막막했지만 아이들 얼굴을 볼 생각에 힘이 났어요.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보는 것도 오랜만이었죠. 좋은 고기를 골랐어요. 값이 좀 나가도 괜찮았습니다. 이번에는 오겠지. 추석인데 추석 일주일 전부터 본격적으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칼질하다가 손을 베기도 했고 기름에 데이기도 했습니다. 아야, 조심해야 하는데 당뇨 합병증 때문에 감각이 둔해진 탓이었죠. 그래도 참았어요. 도라지를 무쳤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던 거지. 이거 먹으면 좋아하겠어. 고사리도 볶았어요. 민석이 것도 준비해야지. 수진이를 위해서는 더덕구이도 준비했어요. 전을 부칠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서서 계속 부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렸어요. 차례상을 차리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 청소를 했어요. 거실부터 안방까지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아이들이 올 텐데 깨끗해야지.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일을 깎고 음식을 예쁘게 담았어요. 오전 10시쯤 됐을 때 차례상이 완성됐습니다. 보기에도 그럴듯했어요.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이들 단톡방에 사진을 보냈어요. 차례상 다 차렸다. 언제쯤 올 수 있니? 설레는 마음으로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큰아들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처가에서 차례 지내기로 했어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어서 둘째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저희도 와이프 쪽 집에 가기로 했어요. 장모님이 편찮으셔서요. 양해 부탁드려요, 아빠. 마지막으로 딸 수진이의 문자였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시댁 차례가 있어서요. 올해는 시댁에 가기로 했어요. 아빠 혼자 계시게 돼서 죄송해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차례상을 바라봤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 예쁘게 깎은 과일들, 힘들게 부친 전들, 모든 게 무색했습니다. 저는 상 앞에 혼자 앉았습니다. 절을 올렸어요. 돌아가신 아내에게요. 여보, 아이들이 안 온대요. 다들 바쁘대요.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요. 내가 제대로 못 키웠나 봐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소주를 꺼냈습니다. 아내 제사상 앞에서 혼자 술을 마셨어요. 한 잔, 두 잔, 세 잔. 계속 마셨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주변이 흐릿해졌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계단으로 향했죠. 그때였습니다. 발을 헛디뎠어요.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계단을 굴러 떨어졌습니다. 으악, 허리부터 바닥에 부딪혔어요. 엄청난 통증이 왔습니다. 아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려고 했지만 허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죽는 건 아닐까.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이들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아빠, 계단에서 넘어졌어. 혼자 못 일어나겠어. 도와줘.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읽음 표시가 안 떴어요. 10분이 지났고 2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읽지 않았어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허리는 계속 아팠고 추웠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옆집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나요? 옆집 할머니였습니다. 새벽 산책을 가시는 길이었대요. 제 목소리를 듣고 현관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박 선생님, 괜찮으세요? 문이 열려 있어요. 도와주세요. 할머니가 들어오셔서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니 바로 119에 신고하셨습니다. 여기 사람이 계단에서 넘어져서 못 일어나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저를 들것에 실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동안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지만 허리를 심하게 삐끗했다고 했어요. 입원이 필요합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가족이 안 계세요?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자식이 셋이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정말로 가족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병실에 혼자 누워 창밖을 바라봤어요. 추석 연휴라 병원은 한산했습니다. 다른 병실에서는 가족들이 환자를 방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뭔가 바꿔야 해. 다음날 아침 병실의 성당 봉사회에서 함께 활동하시던 분이 오셨습니다. 김현주 씨였어요. 박 선생님 괜찮으세요? 추석에 이게 무슨 일이세요? 저는 현주 씨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현주 씨는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선생님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따뜻한 손길이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저는 현주 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현주 씨, 일주일에 2번만 집에 와서 청소와 식사 준비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현주 씨는 성당 식구끼리 도와야 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일은 일이니 제대로 드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현주 씨는 결국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그분도 두 아들을 키우는 싱글맘이라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첫날 현주 씨가 오셨을 때를 기억합니다. 집안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청소도 제대로 안 하셨네요. 부끄러웠습니다. 현주 씨는 묵묵히 청소를 시작하셨습니다. 쌓인 먼지를 닦고 빨래를 돌리고 냉장고를 정리했어요. 점심때가 되자 현주 씨가 밥을 지어주셨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간단한 반찬이었지만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선생님. 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식사 후 현주 씨가 물으셨습니다. 약은 제때 드시고 계시냐고요. 저는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다고 대답했어요. 현주 씨는 안 된다고, 당뇨약은 꼭 제때 드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에 약 먹는 시간마다 알람을 설정해 주셨어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현주 씨가 오는 날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오면 집안이 환해졌습니다. 어느 날 현주 씨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애들이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큰아들은 고등학생, 작은아들은 중학생이었습니다. 두 아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큰아들이 수학 문제집을 꺼냈어요.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봐줄까? 나 원래 수학 선생님이었단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이냐며 이 문제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문제를 풀어주고 원리를 설명해 줬어요. 아이는 금세 이해하더군요. 와, 할아버지 설명 진짜 쉬워요. 학원 선생님보다 훨씬 잘 가르치세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현주 씨가 일을 마치고 나오셨을 때 저는 말씀드렸어요. 큰아들 공부를 제가 좀 봐주겠다고 학원비 부담되시면요. 현주 씨는 그럴 수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하고 싶어서 그런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일주일에 2번 현주 씨가 일하는 동안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줬습니다. 제게도 보람이 됐고 아이들도 성적이 올랐어요.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열이 나고 기침이 심하게 났어요. 또 폐렴이었습니다. 저는 현주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주 씨, 제가 좀 아픈 것 같아요. 30분 만에 현주 씨가 달려왔습니다. 택시를 불러 저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에 입원했죠. 이번에는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3일을 보냈어요. 그 3일 동안 밤낮으로 곁을 지킨 사람은 현주 씨였습니다. 제 자식들은 소식조차 몰랐어요. 저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위기를 넘기고 일반 병실로 옮겼을 때 현주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걱정했어요. 깨어나셔서 다행이에요. 저는 현주 씨를 바라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현주 씨,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현주 씨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냐고,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아냐고요. 저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현주 씨도 마찬가지라고,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혈육보다 더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것,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요.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현주 씨가 집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집에 들어서자 깜짝 놀랐습니다. 청소가 되어 있었고 냉장고에는 반찬이 가득했어요. 현주 씨가 미리 준비해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현주 씨를 불렀습니다. 현주 씨, 앉으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현주 씨가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혹시 제 법적 보호자가 되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주 씨가 놀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자제분들이 계시지 않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자식이 없다고,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현주 씨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정말 그러신다면 돕겠다고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을 진짜로 저를 아껴주는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낯선 변호사였어요. 둘째 아들이 아닌 다른 변호사를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제 모든 재산을 김현주 씨와 그녀의 두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었어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1년이 흘렀습니다. 그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현주 씨와 아이들이 제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건강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심해졌고 심장도 약해졌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게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이번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기 전에 아이들을 한번 만나야겠다고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현주 씨, 이번에는 제 자식들에게 연락해 주세요. 정말 그러시겠어요? 네, 아빠가 위독하다고 알려주세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현주 씨가 세 자녀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알렸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큰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해외 출장 중이라 당장은 못 갈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갈게요. 저는 휴대폰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주라고 6개월밖에 안 남은 아빠한테 다음 주, 둘째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중요한 재판이 있어서요. 이번 주는 어려울 것 같아요. 딸 수진이는 아예 답장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오지 않을 거야. 죽음 앞에서도 아빠보다 중요한 게 많은 아이들이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현주 씨를 불렀습니다. 현주 씨, 이제 자식들을 부르지 마세요. 선생님, 대신 변호사님께 연락해 주세요. 제가 직접 만나고 싶다고요. 변호사가 병실로 왔습니다. 작성하신 유언장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확실하십니까? 네. 그리고 제 자식들에게 전해줄 편지를 한 장 더 쓰겠습니다.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썼어요. 민준, 민섭, 수진에게
아빠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다. 펜을 잠시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오지 않았구나. 출장, 재판, 늘 그랬듯이 핑계였지. 계속 썼습니다. 아빠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어. 너희가 변할 수 있을까 기대했단다. 하지만 너희는 끝까지 오지 않았어. 그래서 결심했어. 김현주 씨와 그녀의 아이들에게 내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로.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그로부터 2주 후였습니다. 갑자기 병실 문이 열렸어요. 큰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왔나 봅니다. 아빠, 민준이는 제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2주 사이에 제가 많이 수척해졌거든요. 이제 왔구나. 아빠, 미안해요. 출장이 길어져서. 됐다. 넌 이제 가도 돼. 네? 아빠, 무슨. 민준아, 아빠는 내가 필요 없어. 그때 현주 씨가 점심 식사를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현주 씨는 자연스럽게 침대 옆 테이블을 정리하고 식판을 놓고 제가 먹기 편하게 준비해 주셨어요. 민준이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내 가족이다. 너보다 훨씬 더 가족 같은 사람이지. 민준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민준아, 넌 이제 가. 아빠는 바쁜 내가 여기 있는 거 원치 않아. 민준이는 할 말을 잃은 채 병실을 나갔어요. 다음 날 세 자녀가 모두 병실로 왔습니다. 아마 민준이가 연락했나 봅니다. 그들은 제 침대 주변에 섰어요. 아빠, 어제 형한테 들었어요. 왜 그러세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내가 시한부라는 소식 들었지? 그런데 너희는 오지 않았어. 2주가 지났는데도. 아빠, 그게 저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변명은 필요 없다. 나는 이미 결정했어. 무슨 결정이요? 내 모든 재산은 현주 씨에게 간다. 유언장도 작성했고 법적으로 완벽해. 새 자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빠, 농담이시죠? 농담처럼 들리니? 너희가 아빠를 농담처럼 대했듯이 말이야.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다시 생각해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내가 죽기 직전에? 너무 늦었어. 저는 그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나가. 다시는 오지 마. 너희는 이미 내 자식이 아니야. 아빠, 그날 이후 아이들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어요. 면회를 거부했습니다. 문 앞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들은 계속 왔어요. 매일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너무 늦었어. 기회는 이미 지나갔어. 후회는 정말 늦었을 때 오는 거야. 자녀들은 일주일 동안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만나주지 않았어요. 간호사들을 통해 전해지는 말만 들었습니다. 자녀분들이 또 오셨다고, 꼭 만나게 해달라고 한다고요. 저는 보내라고 했어요. 복도에서 들리는 그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문 앞에서 외치는 소리, 수진이가 애원하는 소리, 민석이가 사정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변호사를 다시 불렀습니다. 제 자녀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어요. 마음이 바뀌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다음 날 세 자녀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어요. 그들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기대앉아 그들을 바라봤어요. 앉아라. 세 자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지난 일주일 동안 고통스러웠을 거다. 매일 와도 아빠를 만날 수 없었으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게 바로 아빠가 지난 몇 년 동안 느낀 거야. 너희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그 외로운 말이다. 민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침대 옆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변호사한테 맡긴 편지가 하나 더 있다고. 내가 죽은 후에 전해지도록 했지만 오늘 직접 너희 앞에서 읽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이 편지를 읽을 때 아빠는 이미 없을 거라고. 아빠는 마지막까지 너희에게 기회를 줬다고 읽었습니다. 시한부라는 소식을 전했고 너희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너희는 오지 않았다고요. 아빠의 재산은 현주 씨에게 간다고. 하지만 진짜 유산은 따로 있다고 읽었습니다. 그건 너희가 이 고통을 기억하고 너희 아이들에게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거라고요. 사랑은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거라고. 후회하지 말고 배우라고, 더 나은 부모가 되라고 읽었어요. 편지를 다 읽자 세 자녀가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으며 말했어요. 아빠는 아직 안 죽었다. 하지만 이미 너희에게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수진이가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손을 빼냈어요.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계단에서 넘어졌을 때, 추석 차례상을 혼자 차렸을 때요. 그때마다 너희는 없었다고 말했어요. 민석이가 매일 오겠다고, 매일 찾아뵙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와서 매일 오겠다고? 아빠가 죽기 전에 착한 자식 되고 싶은 거냐? 민석이가 진심이라고,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어요. 진심은 행동으로 보이는 거야. 말로 하는 게 아니지. 너희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어.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나가라. 다 소용없다. 세 자녀가 나간 후 현주 씨가 들어왔습니다. 괜찮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해야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현주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혹한 게 아니라고.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그들이 변하려면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도 자녀들은 매일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담하게 대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회사에 휴직계를 냈답니다. 매일 병원에 오기 위해서요. 민석이는 중요한 재판을 동료에게 맡겼어요. 수진이는 당직을 모두 바꿨습니다. 그들은 정말 매일 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실 밖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가끔 문틈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는 바닥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민석이는 벽에 기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건강은 더 나빠졌어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현주 씨를 불렀어요. 내일 아이들을 들어오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현주 씨가 물었어요. 드디어 마음을 여신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그들이 충분히 배운 것 같다고. 이제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다음 날 세 자녀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2달 만이었어요. 그들은 더 야위어 있었고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너희는 지난 2달 동안 매일 왔냐고요.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를 보고 싶어서, 아빠가 필요해서 왔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니? 사람이 곁에 있어준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세 자녀는 모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좋다고, 너희는 배웠다고, 고통을 통해서지만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은 바뀌지 않는다고, 내 재산은 현주 씨에게 간다고 말했어요. 세 자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다고, 재산은 필요 없다고, 그냥 아빠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야. 저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세 자녀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어요.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너희가 변했구나. 진짜로. 네. 아빠,
이제 알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날부터 세 자녀는 진짜로 달라졌습니다. 매일 병실에 와서 저를 돌봤어요. 현주 씨와 함께요. 이제 그들은 함께 저를 돌보는 한 가족이 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마지막 선택이 옳았다고요.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그래서 그들이 배웠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어 주세요. 후회하기 전에요. 부모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후회는 정말 늦었을 때 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